안녕하세요. 내 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토요일 날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날씨도 덥고 또 여러 가지가 의욕이 많이 상실되실 텐데 이렇게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 주셨는데 기대에 못 미치지 않도록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맡게 됐습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작품과 거의 유사한 작품으로서 슬픔이 안녕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살피면서 그렇게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픔이 안녕에 대한 스토리는 첫 시간에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스토리는 별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문학다운 정수가 뭘까?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을 봐야 된다. 이 얘기였습니다. 오늘은 이 소설의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소설의 첫 문장 또는 첫 문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문장, 첫 문단을 잘 읽었어야 전체 소설의 방향이든지 그 느낌이 한마디로 헛다리 짚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보게 되면은 똑같은 소설을 읽었는데 전혀 다른 소리 하는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 왜 그런가를 봤더니 그분 같은 경우에 처음 시작은 뭐 그런 식으로 다 영화도 그렇고 처음 시작은 좀 느슨하게 그렇게 되지 않나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첫 시작을 아주 느슨하게 아니고 타이트하게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슬픔이 안녕이라는 소설의 첫 시작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소설은 18살에 사강이 발표한 그야말로 이 소설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반열에 올라서 버립니다. 그래서 참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 소설이 정말 이 아가씨가 쓴 게 맞나? 이것부터 시작해서 틀림없이 누군가가 써줬을 거다. 이런 얘기부터 또 한 가지 얘기는 이겁니다. 비평가상을 받게 됐는데 저는 뭐 비평가상이라 해서 어떤 상인가 일부러 한번 좀 찾아봤더니만은 이게 대단한 상이더구만요. 당시에 10만 프랑의 상금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1954년 이 소설이 이제 발표된 해인데 이때의 그 10만 프랑이라는 돈은 엄청 큰 돈이었어요. 제가 이제 일부러 챗GPT한테 물었어요. 이때의 돈이 현재 프랑스 돈으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돈이냐라고 이제 따져봤더니만은 참 큰 돈이었습니다. 당시에 평균 샐러리맨 한 해 월급이 10만 프랑이었답니다. 한 해 월급이 10만 프랑인데 이 18살 작가가 써서 한꺼번에 10만 프랑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받게 될 때에 왜냐하면 아직 미성년자라서 계좌를 낼 수 없는 그런 나이였답니다. 그래서 주최 측에서 현금으로 다 봉투로 해가지고 그렇게 현금을 줬다고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을 몰고 다니곤 하는데요. 아무튼 뭐 그런 사소한 얘기보다도 이 작품이 왜 당시에 그 큰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부분도 보고 또 한편은 오늘날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거를 읽고 그럴까라는 부분을 봐야 될 텐데 특히 후자인 오늘날 왜 읽을까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오늘 이 소설을 들여다보면서 군데군데서 제가 이런 이유가 문학적인 깊이가 있다라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줄곧 떠나지 않는 갑갑함과 아릿함, 이 낯선 감정에서 나는 망설이다가 슬픔이라는 아름답고 묵직한 이름을 붙인다. 이렇게 시작되는 게 첫 문장인데 첫 문장도 특이합니다. 당연히 첫 문장에서 슬픔이라는 것 이거를 이제 나름대로의 내가 부딪히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어떤 감정은 낯선 감정이라 했습니다. 줄곧 나를 떠나지 않고 있던 갑갑함과 아릿함에 대한 낯선 감정. 그래서 이 낯선 감정으로 인해서 나름대로의 보세요. 아름답고도 묵직한 이름을 붙인다라는 겁니다. 슬픔이 아름다울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은 한번 보세요. 일반적이지 않죠. 일반적이지 않는 부분을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슬픔이라는 아름답고 묵직한 이름을 붙인다. 결국은 이 소설이 슬픔이라는 것을 자기 속에서 이미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는데
이 슬픔을 이제는 제대로 된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데 슬픔이라는 감정으로 갖다 붙이면서 이 얘기를 이 소설이 해 나가겠다. 그 부분이죠. 그다음에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감정은 어찌나 압도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내가 줄곧 슬픔을 괜찮은 것으로 여겨왔다는 사실이 부끄럽게까지 느껴진다. 자, 이 감정, 아까도 이제 슬픔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했습니다. 이 슬픔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감정인데 이 감정을 결국은 압도적이었다. 또 자기중심적이었다. 뭔가하면은 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만 보니까 이 슬픔이라는 감정이 나를 막 이렇게 자기중심적이라는 얘기는 그 나를 막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줄곧 슬픔을 괜찮은 것으로 여겨왔다. 그런데 이제 슬픔을 정면으로 부딪혀 슬픔을 만나서 안녕 슬픔 이러면서 정면으로 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짤막한 문장인데도 범상찮다라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대중소설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인간 심리에 깊숙한 부분을 파고들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슬픔. 그것은 전에 없던 모르던 감정이었다. 그렇죠? 그냥 뭔가를 첫 문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갑갑하고 아릿한 이 감정이라고 했는데 이제 슬픔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름을 붙이고 난 뒤에 그 슬픔이라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는 그전에는 잘 몰랐다는 건데 권태와 후에 그보다 더 드물게 가책을 경험한 적은 있다. 뭔가 가책을 경험했다라는 부분에서 무슨 얘기가 앞으로 벌어질 건가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오늘 무엇인가 비단망처럼 보드랍고 미묘하게 나를 덮어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킨다. 이 슬픔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남들하고 마구 이렇게 엮여진다든지 같이 나눈다든지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치 나를 다른 사람들과의 이렇게 차단시키는 얇은 비단천처럼 나를 이렇게 미묘하게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감정이더라.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짤막한 문단인데 여기 이제 첫 시작되는 문단이거든요. 요 문단 속에서 작가가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는가라는 부분을 아주 분명히 잘 얘기하고 있고 이게 또 얼마나 문학적인 작품인가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또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의 호기심이나 자극하고 사람들의 어떤 재미나 주는 그런 소설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분명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세심히 읽으면서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슬픔이라는 게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테고 또 한편으로는 남들과 나눌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쁨은 쉽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한 사람을 이상한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연극을 꾸미는 바람에 거기에 말려들었던 한 여인이 사망하게 된 그런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 안타까운 일을 남에게 쉽게 말할 수가 없죠. 심지어 아버지하고도 나눌 수 없는 자기 혼자만 고스란히 그 아픔을 갖고 있었는데 그 아픔을 이제는 내가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하고 나누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 소설의 세실이라는 아이는 17살 아이로 나옵니다. 이 세실이 저지른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 슬픔이라는 걸 가지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이 슬픔을 이제는 같이 한번 나눠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보십시오. 이제 소설이 시작됩니다. 그해 여름 나는 17살이었고 완벽하게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진 않죠. 완벽하게 행복한다는 거는. 그러나 바로 1년 전의 얘기를 지금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의 여름 나는 이렇게 하면서 시작되는 걸로 봐서 이 소설은 소위 말하는 1인칭 소설입니다. 세실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보고 세실이라는 아이가 기술하는 그 눈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 따라가면서 이 소설을 읽게 될 텐데 그 아이는 당시에 매우 행복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와 엘자의 관계에서 이제 문제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엘자와 아버지는 일종의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그냥 애인 사이면서 동거를 하는 사이입니다. 또 그걸 아버지는 40 대고요. 40대 초반의 사람이고 엘자는 20대 여인입니다. 이 20대 여인으로서 같이 동거를 하고 그렇게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에서 안이라는 여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안은 세실이라는 아이가 오래전에 기숙학교에 나왔을 때에 그 집에서 위탁받아서 그 집에서 기거하면서 그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안은 아버지나 또 세실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여자입니다. 매우 우아한 여자고 수준도 있고 또 예의 범절을 중요시하게 되고 이러는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면은 아버지도 보셨다시피 매우 경박합니다. 6개월마다 여자를 바뀌어가면서 살고 그렇게 되는 아주 경박한 아버지. 또 거기에 따라서 세실이라는 여자아이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와의 아주 잘 통하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좋은 의미에서 물려받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그런 아이로 세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선하고 너그럽고 유쾌하다고까지 합니다. 아버지는 선하고 너그럽고 유쾌하고 나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했으니까 아버지보다 더 좋은 친구, 더 유쾌한 친구는 상상할 수 없었다. 그렇죠? 당시에 17살짜리 아이로서는 충분히 이럴 수 있겠죠. 아버지하고의 관계에서 충분히 그럴 수가 있을 텐데 괜찮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같이 살고 있는 엘자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큰 키에 빨간 머리인 엘자는 상젤리제의 술집에 나가기도 하고 이제 술집에서 일하기도 하고 또는 작은 무대에서 단역을 맡는 단역 배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반쯤은 유흥업계, 반쯤은 사극에 속한 여자였다. 그녀는 상냥하고 단순하며 소탈했다. 엘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여기 얘기해. 상냥하고 단순하며 소탈했다. 그런데 20대의 여자다. 미묘도 웬간히 갖췄을 테고요. 웬간하면 단역 배우도 하고 있으니까 또 영업계에 일하면서 영업계에서 나름대로의 또 그렇게 활동도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하고 동거 중이니까 세 사람이 그렇게 지중해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당연히 지중해 여행에서 부분을 보겠습니다. 도착하고 처음 며칠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지중해 여행이 뭐 그렇겠죠. 더군다나 별장을 빌려서 그렇게 가게 됐으니까 우리는 해변에서 여러 시간을 보내며 열기에 녹초가 되었다. 해변에 놀기를 이제 녹초가 되었다는 거죠. 이었고 우리의 몸이 금강한 황금빛으로 차츰 걸리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 백인들은 이 황금빛 피부 그거 갖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햇볕에 선크림을 잘 바릅니다. 선크림을 잘 발라서 이렇게 일광욕을 즐기고 하는 것이 백인들의 그건데 그 가운데서 아주 흰색 백인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이같이 황금빛을 띤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차츰 우리도 이제 황금빛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엘자는 예외였다. 그녀는 햇빛 때문에 피부가 붉어지고 벗겨져서 지독한 고통에 시달렸다. 뭔가를 이제 복선이 나오기 시작하죠. 엘자에게 불행이 닥치게 되고 이 사건에서 엘자와의 관계되는 걸로 큰 일이 벌어질 거라는 어지간한 복선을 여기서 깔아 놓는데 먼저 첫 번째는 엘자가 햇볕에 의해서 화상에 있게 되는 그 얘기가 먼저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아버지나 나는 잘 놀고 싶습니다. 나는 새벽부터 물속에 들어갔고 맑고 투명한 물속에 몸을 담그고 팔다리를 휘어대며 파리의 온갖 먼지와 어두운 그림자를 씻어냈다. 그래서 첫 얘기를 보게 되면은 이들이 지중해에 가서 잘 놀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고요. 여섯째 되는 날, 당시에 17살을 했죠. 여자아이가 애인을 만나게 되는데 시릴이라는 애인을 만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트를 타고 앞을 지나가다가 요트가 걸려서 전복되는 바람에 그래서 요트 그렇게 전복된 걸 보고 가서 그 물건들을 주워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름은 시릴이었고 법대생이고 어머니하고 같이 근처 별장에 휴가 와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조금 얘기됩니다. 그러면서 요트를 조종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이제 그러면서 다음 만남을 서로 얘기하고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릴을 만난 세실이 갖게 되는 시릴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감정이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는 큰 키에 때로 무척 미남으로 보였다. 미남이라는 거죠. 예. 신뢰를 주는 잘생긴 얼굴이었다. 나는 머리 나쁜 사람들에게 흔히 보이는 둔하게 못생긴 얼굴을 아버지만큼 혐오하지는 않지만 육체적으로 전혀 매력 없는 사람을 대하면 일종의 거북함을 느끼거나 무관심했다. 10대 아이들로서는 대부분 그렇죠. 외모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슬쩍 엿볼 수 있는 거는 나라는 사람은 머리 나쁜 애들은 무척 싫어한다. 그 부분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이미 마음이 거기에 끌려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릴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까지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보다도 중요한 거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묘사하고 있고 사람들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자라는. 그래서 이 같은 방식으로 사건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여기에 오게 되면요. 사건보다는 더 깊숙이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 얘기하려고 제가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사건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집중력을 끌고 갑니다. 거기에 비해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오게 되면 사건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면 중심으로 쑥 들어가면서 내면 속에서 마구 이렇게 저렇게 되는 부분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내면 중심으로 얘기가 벌어지는가를 제 5장을 오늘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은 정말이지 기분 좋은 깜짝 쇼였다. 로제는 나이트 테이블 쪽으로 몸을 돌려 담배를 찾았다. 그의 옆에 있던 젊은 여자가 조그맣게 웃음을 터뜨렸다. 남자들은 그 일이 끝나면 늘 담배를 피우네? 그것은 그리 독창적인 고찰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로제가 여자에게 담배값을 내밀었지만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매지,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 오늘 밤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거지? 우리가 알게 된 지는 2달밖에 안 되었고 당신은 그 세렐이라는 사람과 아직 헤어지지 않았잖아. 세렐 씨는 내 직업상 필요한 사람인걸? 난 좀 즐기고 싶었어. 이해하지? 로제는 이 여자가 함께 자고 나면 자동적으로 반말을 쓰는 그런 부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웃기 시작했다. 어째서 하필 나지? 그 칵테일 파티에는 아주 멋지고 젊은 애들도 있었잖아. 젊은 애들은 계속 이야기만 해대는 걸. 그런데 당신은 적어도 이걸 좋아하는 것 같았어. 장담하는데 그런 사람은 점점 더 찾기가 어렵거든. 여자들은 그걸 느낄 수 있다고. 당신이 여자를 정복하는데 서투르다고 말할 생각 마. 너무 앞서가지 마. 그가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무척 예뻤다. 그녀의 좁은 머릿속은 삶에 대한 남자들과 여자들에 대한 온갖 시시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리라. 그가 좀 더 졸랐다면 여자는 그에게 세상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으리라. 그리고 그는 그런 점에 흡족함을 느꼈으리라. 언제나처럼 그는 그 자신이 그토록 접촉하고 싶어하는 너무도 이질적인 이런 아름다운 육체가 불명료하고 편협한 작은 두뇌의 지시를 받으며 삶 한가운데를 거리 한가운데를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두려움과 측은함과 거리감을 느꼈다. 그는 여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당신은 분명 부드러운 사람일 거야. 당신처럼 덩치가 크고 거칠어 보이는 사람은 속내가 부드러운 법이거든. 여자가 말했다. 그렇고 말고 그가 방심한 채 대답했다. 난 당신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 여자가 곧바로 말을 이었다. 세릴 그 사람이 얼마나 지루한지 당신이 안다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우리 이틀 일정으로 떠나면 어떨까, 로제? 토요일과 일요일에 말이야. 싫어? 시골에 가서 그다란 방을 잡고 꼼짝 않고 방 안에만 있는 거야. 그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여자는 턱을 괴고 있었다. 그는 여자의 목에서 핏줄이 팔딱이는 것을 보았다.
여자는 그 유명한 칵테일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그를 응시하던 바로 그 눈길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좋다고 해. 지금 당장. 당신도 좋다고. 지금 당장? 하고 여자의 말을 따라하면서 그는 그녀를 끌어당겼다. 여자는 킬킬거리며 그의 어깨를 깨물었다. 사랑조차도 어리석게 이루어질 수 있군 하고 그는 막연하게 생각했다. 자, 이 부분을 하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폴이라는 이 주인공 여자는 젊은 수습 변호사이면서 25살의 젊은 한 멋진 청년하고 거의 그 뜨거운 그 뭐랄까 처음 만나자마자 이렇게 탁 부딪히게 됩니다. 번쩍 두 사람 다 그렇게 되지요. 그렇게 되는 데다가 마침내 점심을 같이 먹자 해서 먹으러 갔더니 점심을 먹는 식당에서 엄청난 사랑 고백이라 할까요? 그런 고백을 받게 됩니다. 고백이라 할까요? 그런 어떤 유명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드라마든지 이런 데서 잘 봤던 것처럼 폴에 대해서 이 젊은 변호사 시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판사가 선고하듯이 사랑을 놓치게 한 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사랑을 이렇게 지나치게 해버린 그 벌로 당연히 사형을 선고해야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당신에게 고독을 선고한다. 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고독 선고라는 게 한마디로 고독 선고가 이 얘기였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면서 두 사람 점심 먹고 잘 그렇게 헤어집니다. 헤어지면서 역시나 돌아오면서 폴은 그렇게 행복했겠죠. 멋진 젊은 변호사가 자기께 사랑 고백을 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는 중에서도 로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제 오늘 얘기는 우리가 그동안에 로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잘 얘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첫 시작부터 로제가 바람피고 있는 얘기, 바람핀다 할까요? 둘이 아직 결혼한 사이가 아니니까. 어떻든 로제는 아주 자유분방한 사람이고 또 젊은 여자들하고 자주 파트너가 바뀌면서 그렇게 됐는데 매지라는 한 여성과의 성관계가 끝난 이후부터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만찮지요. 그러면서 첫 얘기가 이겁니다. 이번 일은 정말이지 기분 좋은 깜짝 쇼였다. 이렇게 얘기가 시작됩니다. 로제는 나이트 테이블 쪽으로 몸을 돌려 담배를 찾았다. 이제 성관계가 끝나고 난 뒤에 로제가 이제 그 테이블 대부분 이제 침대 옆에 있는 테이블들이죠. 나이트 테이블이라는 게 그 침대 옆에 있는 나이트 테이블 위에 손을 더듬으면서 담배를 찾아서 담배를 한 대 피우려고 그러니까 이 매지라는 여자가 그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은 꼭 그 일 끝나면 저렇게 담배를 피우네? 이러면서 뭐 독창적이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관찰했던 거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술집에서 만난 여자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러 남자를 경험해 봤겠죠. 그러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얘기가 남자들은 일 끝나고 나면 꼭 이렇게 담배를 피네.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지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일까? 오늘 밤 우리는 만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당신은 세렐이라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았잖아. 그렇게 이제 했더니만은 세렐 씨는 내 직업상 필요한 사람이고 난 좀 즐기고 싶어. 이해하지? 이제 막 다 그만한 사람들 모였으니까 이런 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한다고 또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이 시대의 시대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상이 이같이 아주 성적으로 개방되어져 있으면서도 아주 그냥 성을 즐기는 그런 도구로 생각하고 있을 때의 얘기다. 이렇게 물론 실존 여자와 로제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로제가 성에 대해서 또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한 면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 서로 얘기를 나누고 그랬는데 그다음 문장을 보세요. 그녀는 무척 예뻤다. 영과하면은 이 이제 여자가 질문을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아니 술집에 여러 여자가 있었는데 왜 나를 선택했지? 인제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안 오면은 이 일을 하는 것보다는 주로 말로 뭐뭐 하는 거를 좋아하고 그래서 젊은 애들은 안 선택했다 인제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다음 얘기가 "그녀는 무척 예뻤다. 그녀의 좁은 머릿속에 삶에 대한 남자들과 여자들에 대한 시시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리라." 그렇죠? 뭐 시시한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죠. 그가 좀 더 졸랐다면 여자는 그에게 세상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으리라. 그리고 그는 그런 점에서 흡족함을 느꼈으리라. 연구하면은 여기서 보면 로제도 그렇게 사람이 깊이 있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젊고 예쁜 여자가 있으면 그냥 만난 2개월 만에 이렇게 같이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데도 보면은 아주 깊이 없는 그런 얘기만 서로 주고받고 있는 그런 걸 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을 인제 로제도 그런 부류에 불과한 사람이고 거기에 비해서 이 주인공인 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감각적인 면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또 생각도 깊숙이 생각하는 특징을 보게 되죠. 그런 폴의 눈에 봤을 때 언제나처럼 그는 자신이 그토록 접촉하고 싶어 하는 너무도 이질적인 이런 아름다운 육체가 불명료하고 편협한 작은 두뇌의 지시를 받으며 삶 한가운데를 거리 한가운데를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두려움과 측은함과 거리감을 느꼈다. 그는 여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서 로제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의 육체를 좋아하고 그리고 또 편협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단지 두뇌가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뭐랄까요? 지시를 받으면서 삶의 한가운데에서 그런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뭐랄까 우리가 독자로서 봤을 때 로제는 '아 이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뭐랄까요? 호감을 가질 수 없겠죠. 인제 이 소설이 끝날 때쯤 되면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 로제 편을 좋아할 사람 '나는 로제 편이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 변호사였던 시몬 편 '아 나는 시몬 편이야.' 이렇게 하면서 만일 여러분이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선택할 건가.'라는 부분에는 여러 가지 얘기거리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각도를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이 소설에서 어떻게 삼각관계들은 진행되고 있나를 인제 보는 게 좋겠죠. "당신은 분명히 부드러운 사람일 거야. 당신처럼 덩치가 크고 거칠어 보이는 사람은 속내가 부드러운 법이거든." 여자가 말했다. 역시 여자는 이제 남자들 뭐랄까 이렇게 칭찬해 주는데 역시 직업 여성답게 인제 뛰어나게 잘 칭찬해 주죠. 그렇게 했더니만 그렇고 말고 그가 방심한 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난 당신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 여자가 곧바로 말한다. 세렐 그 사람이 얼마나 지루한지 당신이 안다면. 그래서 세렐이라는 지금 사귀고 있는 자기 남자죠. 그 남자 이게 다 알고 있습니다. 로제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인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제는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인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인제 로제하고 같이 여행을 가자라는 제안을 하고 그것도 저는 한적한 시골에 가서 그냥 널찍한 방에서 들어 누워서 그냥 지내는 그 정도의 여행이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인제 같이 여행 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여자는 낄낄거리며 그의 어깨를 깨물었다. 그렇게 인제 여행을 가자고 합니다. 얘기는 두 사람이 인제 토요일쯤 여행을 떠나서 한적한 시골에 가서 방을 잡아 놓고 두 사람 그냥 커다란 방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여자는 턱을 걷고 있었다. 그는 여자의 목에서 핏줄이 팔딱이는 것을 보았다. 여자는 그 유명한 칵테일 파티가 진행 동안 그를 응시하던 바로 그 눈길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그래서 칵테일 파티에서 지금 보니까 여자가 먼저 눈길을 줬네요. 그렇게 되니까 좋다고 해. 지금 당장 당신도 좋다고 해.
이러면서 여자가 자꾸만 지금 당장 하고 이제 그 여자가 같이 그렇게 여행 떠나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녀를 끌어당겼다. 여자는 낄낄거리며 그의 어깨를 깨물었다. 사랑조차도 어리석게 이루어질 수 있군 하고 그는 막연하게 생각했다. 이게 이제 로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같이 로제는 겨우 사랑이라는 게 이같이 여자가 또 하면 이렇게 낄낄거리며 어깨를 깨물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같이 가겠다는 쪽으로 결정 짓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사랑조차도 어리석게 이루어질 수 있군. 이 얘기를 하면서 혼자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거 참 유감이네. 어쨌든 일 잘해. 속도 너무 내지 말고. 사랑해. 폴이 말했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이제 그녀에게 주말은 없었다. 로제가 이번 토요일에 현지 동업자와 일을 하기 위해 릴에 가야 한다고 알려온 참이었다. 아마 그 말은 사실이리라. 그녀는 늘 그의 말을 사실로 치부했다. 대개는 두 사람이 함께 가곤 했던 여관과 여기저기에 피워져 있던 난로와 종량 냄새가 살짝 풍기는 방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녀는 이번 이틀 동안 할 수 있었을 일들을 상상해 보았다. 로제와의 산책, 로제와의 대화, 저녁, 그리고 통째로 놓여있는 시간. 해변처럼 매끄럽고 따뜻한 온종일과 더불어 서로의 곁에서 잠을 깨는 일을. 그녀는 전화기를 향해 몸을 돌렸다. 친구와 점심을 먹을 수도 있고 저녁에 누군가의 집으로 브릿지 게임을 하러 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동시에 이틀 동안 혼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다. 그녀는 애인 없는 여자로서 보내야 하는 일요일이 몹시 싫었다. 가능한 한 늦은 시간까지 침대에서 책을 읽고 사람들로 붐비는 영화관에 가고 아마도 누군가와 함께 칵테일 파티에 참석하거나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마침내 집으로 돌아와 그 흐트러진 침대를 아침 이후 정지에 있었던 듯한 그 느낌을 맞닥뜨려야 했다. 로제는 내일 전화하겠다고 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녀는 그의 전화를 기다렸다가 그를 만나러 나가리라. 어쨌든 그녀에겐 해야 할 일, 어머니가 늘 권해온 전형적인 할 일이 있었다. 여자로서의 삶에 수반되는 그런 수많은 자질구레한 일들이 그녀는 막연히 혐오스럽게 여겨졌다. 시간이란 마치 길 들여야 할 한 마리 나태한 짐승 같지 않은가?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그런 일에 취미가 없다는 것이 거의 안타깝게 여겨질 지경이었다. 실제로 자신의 삶을 공격하는 일을 멈추고 경솔하긴 하지만 오래 사귄 친구라도 되는 듯이 방어해야 하는 때가 있는지도 몰랐다. 벌써 그런 시기에 이른 것일까? 그러자 그녀는 뒤에서 커다란 한숨 소리가 벌써? 하고 한 목소리로 크게 외치는 것이 들려오는 듯했다. 토요일 2시 그녀는 반덴베시 부인에게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다. 만약 다행히 부인이 도빌에 가 있지 않다면 오후에 함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의 마음이 끌리는 일은 그것뿐이었다. 마치 가족들을 피해 일요일에 사무실에 나가는 남자 같군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반덴베시 부인은 가벼운 복통 증세가 있고 몹시 따분한 것 같았다. 부인은 그녀의 제안을 두 손 들어 환영했다. 폴은 각종 견본을 챙겨 클레베 가로 갔다. 반덴베시 부인은 뾰루지 몇 개가 돋은 얼굴로 실내복을 걸친 채 손에 에비앙 생수 한 잔을 들고 있었다. 문득 폴은 저렇게 평범한 얼굴을 지닌 그녀에게서 그렇게 잘생긴 아들이 태어난 걸 보면 시몽의 아버지가 무척이나 잘생긴 사람이었던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아드님은 어떻게 지내나요? 아시겠지만 저번 날 밤에 아드님을 만났답니다. 폴은 바로 전날 시몬과 점심 식사를 했다는 말은 덧붙이지 않았고 그런 자신에게 스스로도 놀랐다. 부인은 즉각 순교자라도 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애는 내게 통 이야기를 하지 않는답니다.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물론 돈 문제는 빼고요. 게다가 그 애는 술까지 마신답니다. 전에 그의 아버지도 술을 좀 마셨죠. 아드님이
알코올에 크게 의존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폴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시몽의 매끄러운 얼굴과 건강 상태가 좋은 영국인 같은 안색을 떠올렸다. 아드님은 미남이에요. 안 그래요? 반댐 베시 부인은 생기를 띠며 앨범 몇 개를 꺼냈다. 앨범에는 시몽의 아기 때 사진과 두 뺨을 덮는 영국식 모자를 쓰고 조랑만을 타고 있는 사진, 중학교 교복 차림에 약간 얼떨떨해 보이는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시몽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너무도 많았다. 그가 괴팍한 사람이나 샌님이 되지 않은 것이 놀랍군 하고 폴은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가 부모에게서 멀어질 때가 있는 법이죠. 부인이 어머니로서 서글픈 듯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 순간 부인은 약간 경박한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런 기회를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당연히 그렇겠죠? 폴이 예의 바르게 대답했다. 2천을 좀 봐주시겠어요, 부인? 이런 것도 있고 그냥 테레사라고 불러요. 부인은 폴에게 상냥해져서는 차를 대접하고 질문을 퍼부어댔다. 폴은 로제가 20년 전 부인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그 둔한 얼굴에서 어떤 매력의 흔적이라도 찾아보려 애썼으나 헛사였다. 그러면서 폴은 부인과의 대화를 일에 관한 것으로 국한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테레사는 막무가내로 주제에서 벗어나 여자들끼리의 속내 이야기로 돌아가곤 했다. 늘 그랬다. 폴의 얼굴에는 안정되고 자적적인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이 상대에게서 요란한 수다를 끌어내곤 했다. 당신은 아마 나보다 나이가 어리겠지만 알 거예요. 라며 반대 대시 부인은 말을 시작했다. 폴은 아마라는 표현에 웃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환경이 얼마만큼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폴의 귀에는 더 이상 부인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다. 그 여자로 인해 떠오른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폴은 지금 부인의 모습이 전날 시몽이 흉내내던 것과 꼭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줍은 성격 때문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시몽에겐 어떤 직관력이나 냉철함이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가 그녀에게는 뭐라고 했던가? 사랑을 스쳐 지나가게 한 죄, 핑계와 편법과 체념으로 살아온 죄로 당신을 고발합니다. 당신에게 고독형을 선고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던가? 시몽은 실제로 그녀 자신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을 한 것일까? 그녀 자신의 삶에 대해 그가 무엇인가를 눈치챈 것일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자 그녀는 화가 치밀었다. 그녀의 귀에는 옆에서 떠들어대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 순간 갑자기 다른 사람도 아닌 시몽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녀는 깜짝 놀랐다. 시몽은 그녀를 보고 붙박힌 듯 그 자리에 멈춰서서는 기쁨을 감추기 위해 얼굴을 살짝 찡그렸다. 그 모습에 그녀는 마음이 움직였다. 제가 때 맞춰 왔군요. 두 분을 도와드릴게요.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폴은 즉각 그곳에서 나와 도망가고 싶은 충동, 어머니와 아들 두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집으로 가서 책 한 권을 들고 틀어박히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 시간이면 그녀는 로제와 함께 길 위를 달리고 있어야 했다. 라디오의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며 그와 함께 웃음을 터뜨리거나 때때로 그들을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는 운전자 특유의 맹목적인 분노에 사로잡혀 엑셀러레이터를 밟아대는 로제 때문에 겁에 질려 있어야 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까지 바래다 드리죠. 시몽이 말했다. 문에 이르자 폴은 시몽에게 몸을 돌리고 그가 들어온 이래 처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안색이 좋지 않았어 그녀는 그에게 얼굴빛이 나쁘다는 말을 꺼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시간이면 그래요. 그런데 아래까지 당신을 배웅해도 될까요? 그가 물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들은 청계를 내려갔다. 시몽은 말 한마디 없이 그녀 뒤를 따라왔다. 맨 아래층에 이르자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발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자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다. 그는 난간에 몸을 기대고 있었다. 다시 올라가실래요? 청개에 불이 꺼졌다.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커다란 청개를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눈으로 전등 스위치를 찾았다. 당신 뒤에 있어요. 시몽이 말했다. 그는 마지막 계단을 내려오더니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그는 나를 덮칠 거야 하고 생각하며 폴은 불안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머리 왼쪽으로 한쪽 팔을 뻗어 전등을 켜고는 머리 오른쪽으로 다른 쪽 팔을 뻗었다. 그녀는 이제 그의 팔 안에 갇힌 셈이었다. 날 그냥 보내줘요. 그녀가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대답 없이 몸을 굽히고는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고개를 묻었다. 그의 심장이 쿵쿵거리며 뛰는 소리가 들려오자 그녀는 갑자기 당혹감을 느꼈다. 날 보내줘요, 시몽. 이러면 곤란해요.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아주 낮은 목소리로 폴, 폴 하고 그녀의 이름을 두어 차례 중얼거렸을 뿐이었다. 그의 목덜미 너머로 정적과 냉기에 쌓인 서글픈 계단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장난꾸러기 시몽, 날 보내줘요. 그녀가 줄곧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길을 비켜주자 그녀는 잠시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걸음을 옮겼다. 자, 이제 막 화면이 마치 영화 화면이 다른 쪽으로 확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져서 폴이 전화를 받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참 유감이네. 어쨌든 일 잘해. 속도 너무 내지 말고 이제 이렇게 사랑해. 그렇게 말하면서 폴이 말하는 문장이 첫 문장인데, 좀 전에 보셨다시피 로제는 매지와의 그 관계를 이제 시작하면서 매지가 자꾸만 시골로 주말에 놀러 가자 그러니까 폴한테 거짓말하고 릴로 동업자하고 일 때문에 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거짓말하고 사실은 매지하고 바람피러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폴께는 이번 주말에 그렇게 출장 간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이제 그녀에게 주말은 없었다. 그렇죠. 애인이 그렇게 떠나버렸는데 주말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없겠죠. 그래서 주말에 다른 거 뭐 있겠나? 그러면 마치 가정이 싫어서 주말에 일하러 나가는 회사원처럼 자기도 일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하러 나가는입니다. 그래서 반덴베시 부인과 이제 전화를 해서 같이 일하는데 일하고 있는 동안에 물론 고전에 뭐 이런저런 감정을, 역시 이 소설의 특징은 그러겠죠. 깊은 감정을 계속 파고듭니다. 연구하면은 고독선고라 해서 이미 고독선고를 한번 받았죠. 물론 고독선고를 내린 사람은 시몽이었지만은 실제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따분한 이 주말을 어떻게 지낼까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그게 이제 머리에 뱅뱅 돌면서 그러나 이제 일을 하면서 주말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아드님 어떻게 지내시죠? 하면서 이제 그 아드님을 만났답니다. 그러면서 먼저 아들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서 참 미남이에요. 이제 그런 형태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덴베시 부인이 앨범을 하나 꺼냅니다. 어릴 때의 사진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여주고 그러고요. 그런데 이제 참 폴은 또 혼자서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20년 전에, 아마 20년 전에 로제가 같이 사귀던 여자였고, 또 로제가 같이 잠을 잤다라는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폴은 그 문장을 한번 볼게요. 폴은 로제가 20년 전 부인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그 둔한 얼굴에서 어떤 매력의 흔적이라도 찾아보려 했으나 헛사였다. 그렇겠죠. 20년 지난 이 부인께 무슨 어떤 로제가 빠질 수 있는 매력을 찾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헛사였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둘이 이야기를 하고 떠들고 이제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시몽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몽이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겠죠. 둘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인데
이렇게 딱 만나게 되니까 역시 시몽이 인제 일부러 좀 이렇게 표정을 찡그리면서 그런 걸 안 보이려고 그러는 거죠, 엄마가 있는 앞에서. 그렇게 되는 데서 인제 내심 안심은 합니다마는 아무튼 그렇게 시몽이 들어오게 되니까 폴이 '아 이제는 가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일어서 버립니다. 일어서 버리니까 폴이 일어서 버리니까 시몽이 따라 나오면서 "배웅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면서 아래층으로까지 배웅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에 이르자 폴을 배웅하러 인제 시몽이 따라 나온 겁니다. 그의 안색이 좋지 않아서 그녀는 그에게 얼굴빛이 나쁘다는 말을 꺼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이 시간이면 그래요. 그런데 아래까지 당신을 배웅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면서 아래층께까지 내려옵니다. 시몽은 말없이 그를 뒤따라 내려갔다. 맨 아래층에 이르자 그는 걸음을 멈췄다. 그의 발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자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다. 그는 난간에 몸을 기대고 있었다. 그런데 "다시 올라가실래요?" 이렇게 시몽이 말합니다. 밑으로 내려오던 사람들을 다시 인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전기의 불이 꺼졌다.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커다란 전개를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눈으로 전등 스위치를 찾았다. "당신 뒤에 있어요." 시몽이 말했다. 아마 그 위층으로 제일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층까지 왔다가 다시 "둘이 올라가실래요?" 그래서 둘이 올라갔습니다. 그는 마지막 계단을 내려오더니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그 순간 그녀는 생각해 '이제 나를 덮칠 거야.' 그렇게 폴이 생각합니다. 폴은 불안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머리 왼쪽 한쪽 팔을 뻗어 전등을 켜고는 오른쪽 다른 팔을 뻗었다. 그녀는 이제 그의 팔 안에 갇힌 셈이었다. 이제 벽에 기대어 두고 그렇게 양쪽 팔을 그렇게 갖춰지게 된 경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냥 날 보내줘요." 그녀가 차분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대답이 없고 몸을 굽히고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레 고개를 묻었다. 그의 심장이 쿵쿵거리며 뛰는 소리가 들려오자 그녀는 갑자기 당혹감을 느꼈다. "날 보내줘요, 시몽. 이러면 곤란해요."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아주 낮은 목소리로 폴 하고 그녀의 이름을 두어 차례 중얼거렸을 뿐이다. 그의 목덜미 너머로 정적과 냉기에 쌓인 서글픈 계단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예. 지금 계단에서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인제 그 계단을 이렇게 보니까 그 계단이 정적과 냉기로 쌓인 어떤 계단이라고요? 서글픈 계단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장난꾸러기 시몽, 날 보내줘요." 그녀가 줄곧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길을 비켜주자 그녀는 잠시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걸음을 옮겼다. 이렇게 깜짝 무슨 일이 날 뻔하다가 이제 그냥 자리를 뜨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독자로서는 어떻게 보나요? 로제가 자기 애인께 거짓말하고 다른 매지라는 여자하고 이제 주말을 같이 놀러 가는 그런 상황이고, 폴은 그 혼자 있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일하러 나왔다가 또 일을 하다가 뭐 얘기되다가 결국은 다시, 아직까지 정부는 아니죠. 자기 정부는 아니지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이 남자와 예기치 않게 부딪히게 되면서 자칫 일이 하나 벌어질 뻔했는 얘기가 다였습니다. 우리 독자 쪽에 봐서는 마구 가슴 조이게 만들어 버리죠. 하나는 바람 피우러 가고 하나는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이 소설이 전부 다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는 중에 인간 내면을 계속 파고 들어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내면을 이렇게 한번 파고 들어가 보는 것 한번 보세요. 여기서도 계단에서 예기치 않게 그렇게 아주 거칠게 나오는 그 시몽에 대해서 폴이 하는 자세를 한번 보세요. 폴은 벌써 알지 않습니까? '아 이런 나를 덮칠 거야.' 이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아주 차분하게 그러나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말하죠. "내보내 달라고. 장난꾸러기 날 내보내 줘."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떠납니다. 떠나기는 한데
사실은 폴도 무척이나 이 젊은 남자께 마음이 끌린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 일하러 나간다고 했으니까 일하러 간 로제를 생각하면서 '아 이렇게 바람 피우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겠죠. 여기는 안 나옵니다마는 어떻든 그런 형태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요일 자리에서 일어난 폴은 문 아래 편지가 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과거에는 푸른 쪽지라고 시적으로 표현했던 속달 우편으로 그녀는 실제로도 그 편지가 시적으로 여겨졌다. 그도 그럴 것이 맑은 11월의 하늘에 다시 태어난 태양이 그 순간 그녀의 방을 따뜻한 빛과 음력으로 채웠던 것이다. 오늘 6시에 플레이엘 홀에서 아주 좋은 연주회가 있습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어제 일은 죄송했습니다. 시몽에게서 온 편지였다. 폴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웃은 것은 두 번째 구절 때문이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그 구절이 그녀를 미소 짓게 했다. 그것은 17살 무렵 남자아이들에게서 받곤 했던 그런 종류의 질문이었다. 분명 그 후에도 그런 질문을 받았겠지만 대답 같은 걸 한 적은 없었다. 이런 상황, 삶의 이런 단계에서 누가 대답을 기대하겠는가? 그런데 그녀는 과연 브람스를 좋아하던가? 그녀는 전축을 열고 음반을 찾아보았다. 이미 외우고 있는 바그너의 서곡이 있는 음반의 이면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브람스의 콘체르토가 있었다. 로제는 바그너를 좋아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건 훌륭해. 좀 시끄럽지만 이런 게 음악이지. 그녀는 브람스의 콘체르토를 듣기 시작했다. 그녀는 첫 부분이 낭만적이라고 여겼지만 음악 중간에는 듣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음악이 끝나고 난 다음에야 그녀는 그 사실을 깨닫고 아쉽게 생각했다. 요즘 그녀는 책 한 권을 읽는데 엿새가 걸렸고 어디까지 읽었는지 해당 페이지를 잊곤 했으며 음악가는 아예 담을 쌓고 지냈다. 그녀의 집중력은 옷감의 견본이나 늘 부재 중인 한 남자에게 향해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아를 잊어버렸다. 자기 자신의 흔적을 잊어버렸고 결코 그것을 다시 찾을 수가 없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그녀는 열린 창 앞에서 눈부신 햇빛을 받으며 잠시 서 있었다. 그러자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그 짧은 질문이 그녀에게는 갑자기 거대한 망각 덩어리를, 다시 말해 그녀가 잊고 있던 모든 것,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던 모든 질문을 환기시키는 것처럼 여겨졌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자기 자신 이외의 것, 자기 생활 너머의 것을 좋아할 여유를 그녀가 아직도 갖고 있기는 할까? 물론 그녀는 스탕다를 좋아한다고 말하곤 했고 실제로 자신이 그를 좋아한다고 여겼다. 그것은 그저 하는 말이었고 그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어쩌면 그녀는 로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여기는 것뿐인지도 몰랐다. 아무튼 경험이란 좋은 것이다. 좋은 지표가 되어준다. 20살 때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누구에겐가 속내를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녀는 시몽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직 뭐라고 대답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아마도 내가 브람스를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리라. 자신이 그 연주회에 가려는 것인지 아닌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그것은 전화를 받은 시몽의 말, 시몽의 목소리에 따라 달라지리라. 그녀는 망설이고 있었고 자신의 그런 망설임을 기분 좋게 음미했다. 하지만 시몽은 교회로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가고 없었고 5시에 옷을 갈아입으러 들를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그 연주회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만나러 가는 것은 시몽이 아니라 음악이야. 오늘 오후에 가봤어.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면 어쩌면 매주 일요일마다 갈지도 모르지. 그건 혼자 사는 여자에게 좋은 소일거리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와 동시에 그날이 일요일이어서 즉각 상점으로 달려가 자신이 좋아하는 모차르트와
브람스의 음반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애석해 했다. 그녀는 연주회 동안 시몽이 자기 손을 잡으려 들지 않을까 걱정스러울 뿐이었다. 자신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두렵기도 했다. 그런 기대가 사실로 확인되면 언제나 떨쳐낼 수 없는 권태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그녀가 로제를 좋아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했다. 로제는 모든 것이 너무나 확실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언제나 그녀의 예상에서 조금 어긋나는 행동을 했던 것이다. 6시에 그녀는 플레리엘 홀에 도착했다. 홀에는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다. 그녀는 하마터면 시몽을 찾지 못할 뻔했다. 시몽은 말없이 그녀에게 표를 내밀었고 그들은 안대원을 따라 층계를 올라갔다. 플레이엘 홀은 넓고 어두웠다. 오케스트라는 마치 청중들에게 잠시 후에 들려줄 기적적인 음악적 조화의 진가를 깨닫게 하려는 듯 유난히 심한 불협화음을 내고 있었다. 폴은 옆에 앉은 시몽에게 고개를 돌렸다. 내가 브람스를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당신이 오실지 안 오실지 확신할 수 없었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신이 브람스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제겐 큰 상관이 없어요. 시몽이 말했다. 교회는 어땠나요? 시몽은 깜짝 놀라는 듯한 시선으로 폴을 바라보았다. 당신 집에 전화를 했었어요. 당신에게 그러니까 초대에 응한다고 말하려고요. 저는 당신이 전화해서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혹은 전화조차 하지 않는 게 아닐까 해서 교회로 나간 거랍니다. 시몽이 대답했다. 교회는 아름다웠나요? 어느 쪽으로 나갔지요? 그녀는 저녁빛에 잠긴 우당의 언덕을 떠올리며 서글픈 기쁨을 느꼈다. 그녀는 시몽이 우당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싶었다. 이 시가 계획대로라면 그녀는 로제와 함께 세티요에 도착해 젓갈색 나무 아래로 난 그 길을 걷고 있었으리라.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지명 같은 건 보지 않고요. 자, 시작하네요. 시몽이 대답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인사를 하고 지휘봉을 들어 올리자 두 사람은 2,000명의 청중과 동시에 좌석에 몸을 묻었다. 시몽에겐 브람스의 콘체르토가 조금 비상하게, 때로는 지나치게 비상하게 여겨졌다. 그는 자신의 팔꿈치에 폴의 팔꿈치가 닿는 것을 느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고조되자 그의 마음도 더불어 뛰놀았다. 하지만 음악이 늘어지기 시작하자 그는 즉각 옆에 앉은 사람들의 기침 소리와 두 줄 앞에 앉은 남자의 두상의 형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속의 분노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당 근처의 여관에서 그는 어떤 여자와 함께 있는 로제를 만났던 것이다. 로제는 의자에서 몸을 바로 하고 시몽에게 인사를 했지만 그를 자기 옆의 여자에게 소개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줄곧 만나는 것 같군요. 깜짝 놀란 시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로제의 시선이 위협적으로 빛나며 이 만남에 대해 함구할 것을 그에게 명령하고 있었다. 공모의 시선이 아닌 것은 다행이었다. 그것은 화가 난 시선이었다. 시몽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로제가 두렵지 않았다. 그가 두려운 것은 폴이 고통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자기 입을 통해 그 여자에게 나쁜 소식이 전해지는 일 같은 건 결코 없으리라. 평생 처음으로 시몽은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이 처할 공경 사이를 자신이 막아서고 싶은 욕구를 느꼈다. 사귀던 여자들에게 그토록 빨리 실정을 내고 그들의 속내 이야기나 비밀,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자신에게 보호자 역할을 맡기려는 그들의 시도에 겁을 내던 시몽, 주랭랑을 치는데 그토록 익숙했던 시몽이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기다리고 싶어 하다니, 하지만 무엇을 기다린단 말인가? 그 여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편협하기 짝이 없는 비겁한 녀석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그것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긴 기다림이 되리라. 그녀는 슬퍼하면서 머릿속에서 로제의 태도를 거듭 생각해보고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리라. 바이올린 한 대가 오케스트라의 소리를 누르고 솟아올라
찢어질 듯한 고음으로 필사적으로 떨더니 이윽고 저음으로 내려와서는 즉각 멜로디의 흐름 속으로 빠져들며 다른 소리들과 뒤섞였다. 시몽은 하마터면 고개를 돌려 폴을 안고 키스를 할 뻔했다. 그렇다. 그녀에게 키스를 하는 것이다. 그는 상상했다. 그녀 위로 고개를 숙여 자신의 입술을 그녀의 입술에 갖다 대고 그녀가 두 손으로 자신의 목덜미를 끌어안는 것을. 그는 두 눈을 감았다. 폴은 그런 시몽의 표정을 보고 그가 정말로 음악 광인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떨리는 손이 자신의 손을 더듬는 것을 느끼고 즉각 손을 빼냈다. 자, 이제 6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마침내 이 소설의 제목이 이제 등장합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이제 그렇게 물어왔는데 상대편은 이렇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음악 감상을 갈까요? 이제 이렇게 편지로 물어왔는데 받아들이는 나에게는 그 물음이 질문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점점점 이렇게 말주름표로 나오죠. 이 젊은 변호사가 연주회가 6시에 오늘 6시에 플레엘 홀에서 아주 좋은 연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얘기가 어제 일은 죄송했습니다. 영감 어제는 거의 덮칠 뻔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왔습니다. 시몽에서 온 편지였다. 폴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웃은 것은 두 번째 구절 때문이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구절이 그녀를 미소 짓게 했다. 이 부분에 이 소설의 제목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등장했죠. 그것은 17살 무렵 남자아이들에게서 받곤 했던 그런 종류의 질문이었다. 그런 식으로 17살 때에 한창 예민할 때죠. 그때에 남자아이들께 편지 받았을 때에 받는 그 질문이었다. 그겁니다. 분명 그 이후에도 그런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 같은 건 한 적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단계에서 누가 대답을 기대하겠는가? 근데 그녀는 과연 브람스를 좋아하던가? 이 소설의 특징이 이제 이런 부분에 나옵니다. 간다, 안 간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음악회 갈래요? 라고 했는 거에 대해서 혼자서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전축을 열고 음반을 찾아보았다. 이미 외우고 있는 박은혜의 서곡에 있는 음반 2면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브람스의 콘체르토가 있었다. 로제는 바그너를 좋아했다. 실제 로제는 바그너를 좋아했는데 그래서 바그너 음반도 있었는데 그 뒷면에 있는 음반이 브람스 음반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아주 훌륭해. 좀 시끄럽지만 이런 게 음악이지. 그녀는 브람스의 콘체르토를 듣기 시작했다. 그녀는 첫 부분이 낭만적이라고 여겼지만 음악 중간에는 듣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음악이 끝나고 난 다음에야 그녀는 그 사실을 깨닫고 아쉽게 생각했다. 요즘 그녀는 책 한 권을 읽는데 엿새가 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벌써 책 한 권을 읽는데 집중력이 떨어져서 엿새나 걸리고 당황스러운 건 다음에 읽을 때에는 어디까지 읽었는지를 모르곤 했다. 그래서 다 그렇죠. 그녀의 집의 중력은 옷감의 견본이라 늘 부재 중인 자기가 하던 옷감 일이라든지 또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만 집에 이렇게 있었지 사실은 자기 자신의 흔적을 잃어버렸고 중요한 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기 자신의 흔적을 잃어버렸고 결코 그것을 다시 찾을 수가 없었다. 이 질문에서 이제 자기 자신의 흔적을 찾아 들어가려고 합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그녀는 열린 창 앞에서 눈부신 햇빛을 받으며 잠시 서 있었다. 그러자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그 짧은 질문이 그녀는 갑자기 거대한 망각 덩어리를 이 부분에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이 부분이 꼭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것하고 똑같은 형태로 간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강은 무척이나 프루스트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프루스트의 소설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자기 필명을 사용하고 이제 그러는데 여기에서 제가 일부러 이 마들란 과자 하나 가져왔습니다.
프랑스식 과자인데 이 과자가 홍차와 더불어 이렇게 과자가 사실은 빵인데 일반적인 빵은 아니고 빵 같은 겁니다. 마들란 제가 쿠팡에서 주문했거든요. 물론 프랑스산입니다. 국산이 아니고요. 일부러 어떤 건가 한번 해봤습니다. 주문해봤는데 어쨌든 이 마들란 홍차와 이렇게 마시면서 어릴 때 먹었던 마들란 이거가 딱 이렇게 돌아오면서 떠오르면서 자기가 전혀 모르고 잊어버리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기억이 갑자기 불쑥 솟아오릅니다. 그러면서 자그마치 13권의 소설이 쭉 연결되는 긴 소설이 연결되는 순전한 기억에 따라 가지고 되어지는 얘기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래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게 됐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소설이거든요. 그것처럼 여기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여기에서 그 질문에서 자기의 흔적을 찾아 나서려고 합니다. 깊이가 있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틀림없이 이거는 누군가가 대신 써줬지 자신이 쓴 거 아닐 거다라는 소문이 있었다겠죠. 이 같은 뒷소리에 대해서 보란듯이 다음 작품이 그것보다 훨씬 더 문학적이고 훨씬 깊이 있는 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 마들란 하나를 들고 홍차와 마시면서 오랜 동안 잊고 있었던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서 과거의 기억이 불쑥 솟아오르면서 소설이 쓰여지듯이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질문을 받고 좋아한다, 안 한다가 문제가 아니고 얘기는 어디로 가버립니까? 자기의 거대한 망각 덩어리가 불쑥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이제 요 부분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고 다음에 점점점 이렇게 3개 점으로 나왔는가라는 게 웬간히 이제 힌트가 오기 시작할 겁니다. 다시 말해 그녀가 잊고 있던 모든 것,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던 모든 질문을 환기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이 음악을 좋아하느냐, 브람스를 좋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그녀가 잊고 있었던 것, 또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었던 것, 이 모든 질문들을 환기시켜주는 그런 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 이외의 것, 자기 생활 너머의 것을 좋아할 여유를 그녀가 아직도 갖고 있기나 할까? 예, 그렇죠.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자신을 그렇게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잘 못 갖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이 얘기합니다. 자기 생활 너머의 것을 좋아할 여유를 그녀가 아직도 갖고 있기는 할까? 안 갖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녀는 스탕다를 좋아한다고 말하곤 했고 실제로 자신이 그를 좋아한다고 여겼다. 그것은 그저 하는 말이었다는 게 그녀는 그 자신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그녀는 로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만만찮죠. 한 사람은 지금 바람 피러 나갔는데 여기 이 폴은 앉아서 깊이 이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연구하면 젊은 변호사인 이 친구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이렇게 해서 속달 편지죠. 아침에 받게 되면서 오늘 6시에 음악회를 오겠느냐. 이제 이 얘기였습니다. 그녀는 로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녀는 로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여기는 것 뿐일지도 모른다.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거 뭐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제 우리는 언니들 그러죠. 그런데 이제 깊이를 한번 보세요. 그 문제를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경험이란 좋은 것이다. 좋은 지표가 되어준다. 20살 때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누구인가 속내를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있었다. 충동을 느꼈다. 그렇게 합니다. 그녀는 시몽에 전화를 걸었다. 아직 뭐라고 답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아마도 내가 브람스를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하니까 시몽은 집에 없었어요. 당신은 휴대폰이 없는 시기니까. 그래서 시몽은 교회로 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몽하고 전화 통화는 안 되고 하니까
그녀는 일단 그 연주회에 가기로 마음먹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만나러 가는 것은 시몽이 아니라 음악이야. 오늘 오후에 가봐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면 어쩌면 매주 일요일마다 갈지도 모르지. 그건 혼자 사는 여자에게 좋은 일일 거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단지 시몽을 만나러 간다 하면 좀 수준이 낮아지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께 또 얘기합니다. 아, 음악 그거 좋은 거지. 그래서 이제 자칫하게 되면 매주 일요일 날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뭐 혼자 사는 여자로서 즐길 수 있는 좋은 곡이 될지도 모르지. 그런 자위를 한다 할까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와 동시에 그날이 일요일에서 즉각 상점으로 달려가 자신이 좋아하는 모차르트와 브람스의 음반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습케 했다. 가기 전에 듣고 싶었겠죠. 그녀는 연주회 동안에 시몽이 자기 손을 잡으러 들지 않을까 걱정스러울 뿐이다. 들렁. 참 이게 또 여자의 그 심리를 잘 묘사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아, 시몽이 내 손을 연주회 중간에 잡으면 어떨까라는 불안감도 있으면, 또 한편은 어떻게 사실은 은근히 기대하고 있죠.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여자의 마음을 잘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들었기도 했다. 그렇죠? 옆 문장에서 보면 제가 말했던 게 분명해지죠. 그런 기대가 사실로 확인되면 언제나 뗄쳐낼 수 없는 권태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그녀가 로제를 사랑하는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했다. 로제는 모든 것이 너무나 확실해 보이는 상황에도 언제나 그녀의 예상에서 조금 엇나가는 행동을 할 뿐이었다. 아무리 이제 로제는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조금은 나가는 정도의 행동에 불과하지만은 안정적이라는 거죠. 로제는 비교적. 그런데 어떻든 6시에 그녀는 플레엘 홀에 도착했다. 홀에는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 마침내 만나서 홀로 올라갑니다. 브람스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폴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시몽이 저는 당신이 오늘 오실지 안 오실지 확신할 수 없었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신이 브람스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제겐 큰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갑자기 또 진하게 그렇게 가는 느낌이 있죠. 음악은 안 중요한 한 당신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당신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교회는 어땠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시몽이 깜짝 놀라는 시선으로 폴을 보니까 폴이 얘기가 편지를 받고 바로 집으로 전화를 했죠.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로 나간 거를 알게 됐다는 식으로 얘기해 줍니다. 교회 어디로 갔었죠? 시몽이 얘기를 해 주었으면 하는 얘기에서 교회를 어디 다녀왔는 건지 묻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지명 같은 건 보지 않고요. 자, 이제 음악이 시작되네요 하면서 같이 이제 음악을 감상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어떻든 2,000여 명의 청중과 더불어 이제 브람스의 콘체르토가 이제 비장하게, 때로는 지나치게 비장하게 엮여있다. 그러면서 이제 폴은 감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음악이 시작되자 그는 즉각 옆에 앉은 사람의 기침 소리와 두 줄 앞에 앉은 두 쌍의 남자,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회에서, 무당 근처의 여관에서 그는 어떤 여자와 함께 있는 로제를 만났던 것이다. 여기에서 시몽이 로제하고 어떤 여자하고 같이 바람피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그 로제는 이거를 발설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그렇게 주의를 주는 눈치를 줬죠. 그래서 이 만남에 대해서 함구할 것을 그에게 명령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몽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로제가 두렵지 않았다. 그가 두려운 것은 폴이 고통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렇죠? 로제가 그렇게 다른 젊은 여자하고 교회에서 만났다고 얘기하게 되면 폴이 매우 고통스러워하겠죠. 그래서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평생 처음으로 시몽은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이 처할 공경한 사이를 자신이 막아놓고 싶은 욕구를 느꼈다. 왜 그렇습니까? 폴을 사랑하니까. 폴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폴을 아끼는 그 마음에서 그 상처받을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바이올린 한 대가 오케스트라의 소리를 누르고 솟아올라 찢어질 듯한 고음으로
필사적으로 떨더니 이제 바이올린 연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윽고 저음으로 내려와서는 즉각 멜로디의 흐름 속으로 빠져들며 다른 소리들과 뒤섞였다. 이 음악이 흐르는 것처럼 생각도 막 이렇게 뒤섞다가 이제 같이 어울려진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몽은 하마터면 고개를 돌려 폴을 안고 키스할 뻔했다. 그렇죠. 시몽이 폴을 옆에 두고 하마터면 고개를 돌려 폴을 안고 키스할 뻔했다. 그렇다. 그녀에게 키스를 하는 것이다. 그는 상상했다. 이제 일종의 보면 수컷의 본능이랄까요? 수컷의 상상이겠죠. 그녀 위로 고개를 숙여 자신의 입술을 그녀의 입에 갖다 대고 그녀가 두 손으로 자신의 목덜미를 끌어안는 것, 막 혼자서 상상하면서 지그시 눈을 감습니다. 폴은 그는 시몽의 표정을 보고 그가 정말로 음악 광인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표정을 보고 폴은 어떻게 되나요? 아, 이 시몽은 정말 음악 광인가 보다. 저렇게 음악에 깊이 빠져서 저 표정이 되는구나라고 됩니다. 이런 것도 참 재미있게 묘사가 되고 있죠. 한쪽은 이런 생각 때문에 빠져 있었는데 또 한쪽은 음악 광인 모양이다라고 이제 하는 것. 그러는 순간에 어떤 떨리는 손이 자기 손을 더듬는 걸 보고 얼른 손을 빼버리죠, 폴이. 연주회가 끝난 후 시몽은 그녀를 데리고 칵테일을 마시려 갔다. 정확히 말해서 그녀는 오렌지 주스 한 잔을, 그는 드라이진 2잔을 마셨다. 그녀는 반덴베시 부인의 우려가 타당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몽은 눈을 빛내고 손을 떨면서 그녀에게 음악에 관해 이야기했고 그녀는 방심한 채 그 이야기를 들었다. 어쩌면 로제가 이미 리를 출발해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추어 돌아왔을 수도 있었다. 게다가 사람들이 자신과 시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몽이 지나치게 잘생겼을까? 아니면 함께 어울리기에 그는 너무 젊고 그녀는 나이 들어 보였을까? 제 말 안 듣고 있지요. 듣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가야겠어요. 집으로 전화가 올 거예요. 게다가 여기선 사람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우리를 쳐다보는군요. 그녀가 말했다. 익숙해질 거예요. 시몬이 찬탄의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음악과 진덕택에 그는 자신이 정말로 사랑에 빠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웃기 시작했다. 때때로 시몬은 정말이지 마음에 현을 울리지 않는가. 계산서 달라고 해요, 시몬. 그가 계산서를 달라는 말을 어찌나 마지못해 했는지 그녀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런 응시는 그날 오후 처음이었다. 혹시 이 청년이 자신을 슬며시 사랑하게 된 건 아닐까? 혹시 자신의 사소한 장난이 그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그가 단순히 여자의 환심을 사는 일에 열중해 있다고 여겼었다. 하지만 어쩌면 그는 그녀의 생각보다 훨씬 소박하고 지각 있고 진지한지도 몰랐다. 그의 외모가 그녀에게 매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묘한 일이었다. 그녀가 보기에 그는 좀 지나치게 잘생길 것 같았다. 사실 함께 어울리기에 그는 너무 근사해 보였던 것이다. 만약 실제로 그렇다면 그녀가 그와 데이트한 것은 잘못이었다. 그녀는 그를 거절했어야 했다. 웨이터를 부른 다음 그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두 손으로 잔을 돌렸다. 그는 갑자기 침묵에 빠져 있었다. 폴은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날 원망하지 말아요, 시몽. 내가 좀 바빠서 그래요. 로제가 날 기다릴 거예요. 내진 식당에서 처음 만났던 날 저녁 시몽은 그녀에게 로제를 가리키며 저 사람을 사랑하세요? 라고 물었다. 그녀는 뭐라고 대답했던가? 이제 생각나지 않았다. 어쨌든 시몽은 사실을 알아야 했다. 아, 그래요? 로제, 그 남자, 그 멋진 사내 말이지요. 그녀가 그의 말을 끊었다. 난 그를 사랑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좀 연극적인 목소리로 말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럼 그 사람은요? 그 역시 그래요? 잘 알겠어요. 금상첨화로군요. 회의론자처럼 그러지 말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 나이에 어울리지 않아요.
당신 나이에는 확신을 가져야 해요. 당신은 시몽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그녀를 흔들어댔다. 절 놀리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제발 그만. 이 사람이 성인 남자라는 사실을 내가 깜빡 잊고 있었나 봐. 폴은 몸을 빼내려 애쓰며 생각했다. 지금 이 순간 이 청년의 얼굴은 진짜 사내 같잖아? 모욕당한 사내 말이야. 이 청년은 15살이 아니라 25살이야. 맞아. 폴이 생각했다. 난 당신을 놀리는 게 아니라 당신의 태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행동은 마치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가 그녀를 놓아주었다. 그는 지친 표정이었다. 사실 저는 연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저는 촉망받는 젊은 변호사이자 사랑에 빠진 연인이자 버릇 나쁜 아이 역할을 연기했지요. 하지만 당신을 안 이후 제가 연기한 그 모든 역할은 당신을 위해서였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사랑에 대한 상당히 좋은 정의군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잠시 어색해져서 침묵했다. 저는 열정적인 연인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가 말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로제를 사랑해요. 그렇다면 저도 말할 수 있어요. 어머니를 사랑하고 늙은 유모를 사랑하고 제 차를 사랑하고 그 두 가지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모르겠군요. 그녀가 말허리를 잘랐다. 그녀는 그 자리를 뜨고 싶었다. 이 어리고 혈기왕성한 청년이 자신의 이야기, 자신과 로제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기쁨과 회의와 온정과 고통으로 뒤범벅된 그 5년을 그 누구도 자신을 로제에게서 떼어낼 수는 없으리라. 그녀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데 대해 로제의 감사와 사랑의 감정을 느끼며 탁자에 몸을 기댔다. 당신은 로제를 사랑하지만 지금 혼자 있습니다. 당신은 일요일마다 혼자 있겠지요? 당신은 혼자 저녁 식사를 하고 아마도 종종 혼자 잠들겠지요. 하지만 저라면 당신 곁에서 잠들 겁니다. 밤새도록 당신을 품에 안고 당신이 자고 있는 동안 당신에게 입 맞출 겁니다. 저라면 그 이상으로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렇지 않죠. 당신도 알겠지만 당신에겐 그런 말을 할 권리가 없어요. 라고 말하며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제겐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제겐 당신을 사랑할 권리가 있고 할 수만 있다면 그에게서 당신을 빼앗아올 권리가 있습니다. 폴의 모습은 이미 밖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시몽은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내겐 저 여자가 필요해. 그녀가 필요하다고. 그녀를 갖지 못하면 고통으로 몸부림치게 될 거야. 정확히 말해서 오렌지 주스 한 잔, 그는 드라이진 2잔을 마셨다. 그래서 시몽은 역시 그 드라이진, 진 2잔을 마시고 여기는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음악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다. 그러면서 또 폴은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릴에서 애인인 로제가 출발했을지도 몰라. 그렇게 출발해서 지금 저녁 식사 시간에 돌아오려고 애쓸지도 몰라.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쪽은 사실은 거짓말하고 바람 피러 갔는데 이제 릴에서 돌아올지도 몰라.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다음 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칵테일을 마시고 또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데 거기 있는 젊은 여자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보는 눈치가 시몽이 지나치게 잘생겼을까? 아니면 함께 어울리기에 그는 너무 젊고 그녀는 나이 들어 보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보는 눈을 생각하면서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럴까? 아니면 폴이 너무 잘생겨서 사람들이 자꾸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제 말 안 듣고 있죠? 듣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가야겠어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시몽이 제 말 안 듣고 있죠? 그런 질문하죠. 그러니까 이제 가야겠어요. 그러면서 가게 됩니다. 얘기는 이렇게 핑계를 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우리를 자꾸 쳐다봐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니까 시몽이 익숙해질 거예요. 그녀는 웃기 시작했다. 때때로 시몽은 정말이지 마음의 현을 울리고 있지 않는가.
익숙해질 거예요 하면서 시몽이 찬탄의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음악가 진득택에 진을 맞섰다 했죠. 음악가 진득택에 그는 자신이 정말로 사랑에 빠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웃기 시작했다. 때때로 시몽은 정말이지 마음의 현을 울리지 않는가. 그래서 그녀는 벌써 시몽에 대해서 마음의 현을,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현을 울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계산서 달라고 하세요, 시몽. 그가 계산서를 달라는 건 어찌나 마지못해 하는지 그녀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말할 것 없이 그런 응시는 그날 오후 처음이었다. 혹시 이 청년이 자신을 슬그머니 사랑하게 된 건 아닐까? 혹시 자신의 사소한 장난이 그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그가 단순히 여자의 환심을 사는 일에 열중해 있다고 여겼었다. 하지만 어쩌면 그는 그녀의 생각보다 훨씬 더 소박하고 지각 있고 진지한지도 몰랐다. 생각이 참 막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죠. 별의별 생각들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봅니다. 그녀의 외모가 그녀에게 매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묘한 일이었다. 그녀가 보기에는 그는 좀 지나치게 잘생긴 것 같았다. 사실 함께 어울리기에는 그는 너무 근사해 보였던 것이다. 영화는 이미 사랑에 빠졌거든요. 항상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상대는 크게 보이고 자기는 작게 보이고 상대는 엄청 잘생겨 보이고 자기는 못난같이 보이고 이게 진정한 사람들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지나치게 잘생겼을지도 몰라. 또 내게는 사실 어울리지도 않은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서 혼자서 생각합니다. 만약 사실 그렇다면 그녀가 그와 데이트한 것은 잘못이다. 그렇죠? 사실은 객관적으로 그러면 데이트하고 있는 건 잘못이라는 거죠. 그녀는 그를 거절했어야 했다. 웨이터를 부른 다음에 계산을 하고 이제 나갑니다. 날 원망하지 말아요, 시몽. 내가 좀 바빠서 그래요. 로제가 날 기다릴 거예요. 그러면서 로제가 기다릴지 모르니까 빨리 좀 가야겠다고 하면서 레진 식당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변호사인 이 시몽이 말하면 로제? 아, 그 멋진 남자, 멋진 사내 말이죠. 사실은 멋지지는 않죠. 자기께 바람피다가 들키고 그랬는데 그러는 이제 말은 그렇게 해줘요. 그녀가 그의 말을 끊었다. 난 그를 사랑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좀 연극적인 목소리로 말하는 같은 느낌이 들었다. 참 여자라는 건 희한하죠. 다른 말하면 되는데 오히려 또 이 상황 되니까 내가 로제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해버리죠. 그럼 그 사람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 역시 그래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알겠어요. 금상첨화로군요. 이렇게 이제 시몽이 좀 이렇게 좀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겠죠. 그러니까 회의론자처럼 그러지 말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 나이에 어울리지 않아요. 당신 나이는 확신을 가져야 해요. 이제 또 이렇게 남자를 마구 흔들어 버리죠. 시몽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그녀를 흔들어댔다. 이제 마음만 그렇게 흔드는 게 아니고 시몽이 이제 그녀를 붙잡고 이렇게 막 흔듭니다. 그러면서 절 놀리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제발 그만.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성인 남자라는 사실을 내가 깜빡 잊고 있었나 봐. 볼은 몸을 빼내려 애쓰며 생각했다. 지금 이 순간 이 청년의 얼굴은 진짜 사내 같잖아. 모욕당한 사내 말이야. 이 청년은 15살이 아니라 25살이야. 맞아. 폴이 생각했다. 난 자기 자신을 또 한번 되돌아봅니다. 난 당신을 놀리는 게 아니라 당신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행동은 마치 하면서 그녀가 말을 부드럽게 걸으니까 그가 그녀를 놓아주었다. 그는 지친 표정이었다. 그렇죠. 여자가 뭐 그렇게 하는데 집에 가라 그러겠죠. 사실 저는 연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저는 촉만 받는 젊은 변호사이자 사랑에 빠진 연인이자 버릇 나쁜 아이 역할을 연기했죠. 이 부분에 또 시몽이 갖게 되는 매력이 있죠. 이렇게 자기는 연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을 안 이후 제가 연기한 그 모든 역할은 당신을 위했어요. 와, 이 부분을 완전히 사람을 녹아나게 만들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대답은 못하고 사랑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정이군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하다. 그들은 잠시 어색해서 침묵했다. 저는 열정적인
연인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가 말했다. 시몬은 굉장히 열정적이라고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쭉 보아왔죠. 근데 자기 입으로 또 그 얘기합니다. 나는 매우 열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로제를 사랑해요. 또 이제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참 남녀 관계라는 한쪽이 땡기면 같이 땡기는 게 아니고요. 한쪽이 땡기면 이렇게 땡겨갔다가 저렇게 땡겨갔다가 막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관계가, 두 사람들의 얘기 관계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면서 이제 서로 자리를 뜨고 그렇게 됩니다. 이 어리고 혈기왕성한 청년이 자신의 이야기, 자신과 로제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기쁨과 회의와 온정과 고통으로 뒤범벅된 그 5년을 그 누구도 자신을 로제에게 떼어낼 수 없으리라. 이제 보니까 로제하고 사귄 지가 이제 5년 됐네요. 5년의 그 많은 일들을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그녀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데 대해 로제에게 감사와 사랑의 감정을 느끼며 탁자에 몸을 기댔다. 당신은 로제를 사랑하지만 지금 혼자 있습니다. 이제 또 변호사가 얘기하죠. 당신은 일요일마다 혼자 있겠죠. 어떤 뭐랄까요. 저주 같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혼자 저녁을 식사하고 아마도 종종 혼자 잠들겠죠. 하지만 저라면 당신 곁에서 잠들 겁니다. 밤새도록 당신을 품에 안고 당신이 자고 있는 동안 당신에게 입 맞출 것입니다. 저라면 그 이상으로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렇지 않죠. 당신도 알겠지만. 이제 핵심을 뚫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랬더니만은 당신에겐 그런 말할 권리가 없어요. 라고 말하며 그녀는 일어서 버리죠. 제겐 그런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겐 당신을 사랑한 권리가 있고 할 수만 있다면 그에게서 당신을 뺏어올 권리가 있습니다. 와, 당차지요. 젊은 친구가. 폴의 모습은 이미 밖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시몬은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그때 이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내겐 저 여자가 필요해. 그녀가 필요하다고. 그녀를 갖지 못하면 고통으로 몸부림칠 거야. 이제 둘 다 이 위기라 할까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되죠. 어떤 부분에 이랬다가 이제 짱나겠다. 이런 가슴 조마조마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만큼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7장부터 하게 될 텐데요. 오늘 했던 5장, 6장, 이 두 장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정리하는 뜻에서 제가 요약해 놓은 것을 한번 들어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 더운 여름날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 여름 잘 견디게 되면 이 멋진 가을을 만나게 될 겁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당신이 보내주신 프랑수아즈 사강의 소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5장과 6장, 이 부분 해설 자료들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24사강의 시선으로 본 전후 세대의 어떤 공허함, 또 감정의 덧없음, 이런 이야기였죠? 맞아요. 39세 인테리어 디자이너 폴, 그리고 5년간 사귄 좀 자유분방한 로제. 네, 그리고 폴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25살 청년 시몽, 이 세 사람 이야기죠. 그렇죠. 폴이 이제 곧 40인데 뭔가 노화나 고독에 대한 불안감, 또 로제와의 관계에서는 외로움이 아주 큰 상태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이 5장, 6장이 폴의 감정선에서 어떤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지, 또 인물들 간의 그 묘묘한 심리, 특히 브람스라는 질문의 의미는 뭘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5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시몽이 정말 거침없이 다가오죠. 네, 아주 적극적이에요. 폴의 가게까지 찾아와서 단도직입적으로 묻잖아요. 네, 그 남자 로제 말하는 거죠. 사랑하세요 하고 딱 묻는데 폴이 거기서 약간 당황하면서 얼버무리거든요. 바로 그 지점. 거기서부터 폴의 내면의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시몽의 질문이 그냥 젊은 패기가 아니라 폴이 애써 외면하고 있던 걸 딱 짚어내는 거죠. 그렇죠. 행복해질 의무를 소홀히 한다. 결국 혼자가 될 거다. 이런 말들이 되게 날카로워요. 맞아요. 폴의 어떤 안주하려는 마음 혹은 차념 같은 걸 정확히 꿰뚫어 보는 거죠. 이게 폴이 자기 감정을 좀 들여다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로제는 또 어김없이
출장 핑계를 대고 아유, 정말. 매즈라는 다른 여자랑 여행을 가버리죠. 이게 뭐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폴에게 완전 새로운 충격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이미 알고 있던 로제의 패턴이죠. 끊임없는 바람기랄까 관계의 불균형이랄까. 네, 그걸 그냥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로제에 대한 실망감, 외로움은 당연히 더 깊어지고요. 바로 그겁니다. 로제의 그런 행동들이 폴이 오랫동안 느껴왔던 감정적인 방치, 이걸 더는 외면할 수 없게 만들어요. 계속 쌓여온 증거들이 폴을 거의 한계 상황으로 몰아넣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역설적으로 시몽의 존재가 더 커 보이는 걸까요? 네, 그렇죠. 시몽이 더 설득력 있는 대안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동력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다 드디어 6장, 결정적인 한방, 브람스가 나옵니다. 아, 네. 그 유명한 질문이죠. 로제가 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몽이 쪽지를 보내잖아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이 짧은 질문 하나가 폴의 마음을 그냥 완전히 흔들어버려요. 맞아요. 폴이 그때 깨닫죠. 17년 동안 아무도 나한테 콘서트 가자는 말을 안 했네? 심지어 자기가 브람스를 좋아했는지조차 잊고 살았다는 그 엄청난 망각. 그 망각을 깨닫는 순간이 참 그렇죠. 이 브람스 질문의 상징성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음악 취향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네, 절대 아니죠. 이건 폴의 잊혀진 자아, 뭐랄까 잃어버린 열정, 삶의 가치관에 대한 질문인 거죠. 어떤 자료에서는 브람스 자신과 클라라 슈만, 그 14살 연상 관계를 언급하면서 폴과 시몬 관계의 비극성을 암시한다고 분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런 해석도 있군요. 흥미롭네요. 네. 결국 이 질문이 폴이 자신의 그 성찰 없는 삶, 이걸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어떤 심리적인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폴이 결국 초대에 응해서 콘서트에 가긴 가는데 마음은 여전히 복잡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공연에 집중을 잘 못하고 오히려 로제와의 좋았던 기억을 막 억지로 떠올리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새로운 감정에 대한 어떤 저항 심리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또 흥미로운 건 시몽이 우연히 로제랑 매지가 같이 있는 걸 봤는데도 네, 그걸 폴한테 말을 안 하죠. 이게 뭘까요? 순수한 배려? 아니면 아직 좀 미숙해서? 그 침묵은 해석이 좀 분분하죠. 폴을 보호하려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미숙함의 표현일 수도 있죠. 시몽의 열정은 정말 강렬한데 네, 강렬하죠. 하지만 자료에서도 어린애 같다고 표현하듯이 폴의 그 깊은 고독이나 복잡한 내면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주기에는 좀 부족했을 수 있어요. 결국 폴은 로제의 오랜 방치와 또 시몽의 꾸준한 관심, 이 사이에서 로제의 외도를 스스로 눈치채게 되는 거죠. 그렇죠.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깊어진 외로움 속에서 시몽에게 편지를 보내죠. 파리로 와달라고. 네. 마침내 폴이 시몽의 구애를 받아들이고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짧지만 아주 강렬한 연애가요. 잠시나마 어떤 신선함 같은 걸 느꼈겠죠? 하지만 자료들은 대체로 폴이 시몽을 선택한 게 로지에 대한 반작용 혹은 그 고독으로부터의 어떤 일시적인 도피에 가깝다고 봐요. 아, 도피. 네. 그녀 안에 근본적인 불안감이나 관계의 덧없음에 대한 예감 같은 건 시몬과의 관계 시작부터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대가 14살이라는 나이 차이도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는 큰 부담이었을 테고요. 그렇죠. 1950년대잖아요. 주변의 시선, 뒷말이나 수치심 같은 현실적인 압박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큰 질문이 남았습니다. 왜 폴은 결국 로제에게 돌아가는 걸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관계가 거의 역기능적이고 학대 수준이라는 분석까지 있는데도요. 아마 그 핵심에는 익숙함의 무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로제의 방침은 분명 고통스럽지만 예측 가능한 익숙한 고통이잖아요. 아, 익숙한 고통. 네. 어쩌면 그 속에서 역설적인 안정감 같은 걸 느꼈을지도 모르죠. 반면에 시몽의 그 모든 걸 요구하는 듯한 열정은 폴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감정 소모나 취약성을 요구했을 수 있고요. 너무 강렬해서 오히려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한 자료의 표현처럼 폴은 결국 알려진 불행이 미지의 행복보다 덜 두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커요. 꿈 같은 사랑 대신 현실적인 관계를 택한 거죠. 사랑의 덧없음, 고독, 안정과 새로움 사이의 갈등, 사회적 시선과 개인의 욕망, 이 모든 주제가 폴의 마지막 선택에 다 담겨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복합적인 감정들이 다 얽혀 있는 거죠.
네, 오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5장 6장을 통해서 폴의 그 결정적인 심리 변화, 또 새 인물의 복잡한 관계를 정말 깊이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시몽의 열정, 로제의 무심함, 그리고 그 사이에서 폴이 느꼈을 선택의 무게가 참 생생하게 다가오네요. 네, 그렇죠. 이 자료들은 폴의 마지막 선택을 두고 씁쓸하지만 고통스러울 정도로 현실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폴이 로제에게 돌아간 것, 이게 과연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깊이 뿌리 내려버린 익숙함, 혹은 어떤 종류의 필요에 대한 체념 섞인 인정이었을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곱씹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